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2월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는 느낌은 1월보다는 2월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1월에는 전년도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월은 어떠셨나요? 저는 조급한 마음을 달래며 다음을 위한 기반을 다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 3년 동안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큰 고민 없이 저지르고 발생한 업보를 미래의 제가 청산하는 날을 반복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다거나 후회를 한 적은 크게 없었지만 작년 12월부터 더 이상 이렇게 얼레벌레 살면 안 된다는 어떤 경고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워두면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일부러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또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이 없으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성취가 비교적 적었고 강렬한 동기와 열망보다는 관성적으로 해나가는 때가 잦았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결과 혹은 이루고자 했던 목표 달성의 순간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껏 해왔던 행동 패턴들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전 조사 없이 시작했던 것과 달리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이미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정과 결과물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들어오는 정보는 많은데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 갈급한 마음이 불쑥불쑥 일렁였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의지로 해나가는 일은 역시 쉽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더없이 고요한 것처럼 현재의 제 상태가 혼란하고 어지러워야 비로소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신줄을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풍랑만이 존재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쉽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은데 제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음을 느끼면서 시작한 올해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시도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은 5번째 사담으로 준비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5년도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어떤 책이 좋았고 아쉬웠는지를 소상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건 제가 사용하는 독서 기록 어플이 준비해준 2025년 요약 덕분입니다. 이 어플을 사용한 지 그래도 2, 3년이 됐는데 한 번도 이 요약을 건네준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로 생긴 기능이었는지 제 눈길을 끌기엔 충분했습니다. 그간 음악 어플, 유튜브 등에서만 봤던 1년 결산을 책으로 보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25년 리와인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통계였습니다.
가장 먼저 1년 동안 읽은 책 수를 알려주었는데 34권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한 달에 그래도 2권 이상은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269쪽은 1년 동안 읽은 페이지 수, 692쪽은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분량이 많았던 책, 4월과 5월은 각각 5권씩 가장 책을 많이 읽은 달, 종이책 23권, 전자책 11권, 가장 많이 읽은 작가 김초엽, 천설란, 가장 많이 읽은 출판사는 문학동네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졌다니, 내 취향을 이렇게 딱딱 정리해서 떠먹여주다니, 날로 먹는 취향 요약집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리와인드를 보고 팟캐스트에서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락방 1부에서는 25년 가장 좋았던 책 3권을 3위부터 1위까지 저만의 수상식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아쉬웠던 책 3권과 전반적인 25년도 독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총 34권의 책 중 25년에 이거 잘 읽었다 하는 책 3위는 바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26년에 영화로 개봉될 예정으로 예고편이 떴을 당시 꽤 큰 파장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24년도 말에 읽기 시작하여 25년 1월에 완독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지났음에도 책과 관련된 내용이 주기적으로 들려왔고 또 제가 추천을 하면서 기억에 오래 자리 잡은 소설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 마션의 저자 앤디 위어의 또 다른 소설입니다. 우연히 SNS를 통해 이 소설이 그렇게 재밌다는 얘기를 보았고 마침 밀리의 서재에 올라와 있어 읽기 시작한 책입니다. 초반에는 아무리 읽어도 줄어들지 않는 페이지 수와 생소한 과학 이야기로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25년 리와인드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기록한 692쪽의 주인공이 바로 헤일 메리 프로젝트입니다. 띄엄띄엄 읽다가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외계인 로키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이 책을 3위로 뽑은 이유는 사실 로키라는 등장인물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계인이 등장하는 소설을 처음 읽은 건 아니었지만 로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은 외계인 주인공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이자 인간인 그레이스와 로키의 서사가 쌓이는 그 과정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그레이스와 로키가 바디랭귀지로 시작하여 점차 각자의 언어로 소통하게 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행성에서 만난 두 개체가 대화를 하고 장난을 치는 장면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지 영화 예고편 영상의 댓글에는 많은 이들이 로키의 말투로 기대감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또 제가 좋았던 부분은 색다른 영웅을 그려냈다는 점입니다. 주인공 그레이스는 어떤 정의감 혹은 책임감이 있어서 지구를 구하게 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연들이 서로 겹쳐 그레이스를 문제의 장에 데려다 놓았고 종국에는 그가 혼자서 막대한 임무를 떠안게 되는 과정들이 그간 봐보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결말에서 그가 내리는 선택들 또한 모두 납득이 충분히 가는 것들이어서 개연성 부분에서도 아주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보고 싶다거나 우주가 배경이고 귀여운 외계인을 보고 싶다면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위는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4년 국제도서전에서 구입한 책입니다. 철학에 항상 관심은 있지만 막상 두꺼운 철학책을 마주하면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 제게 이 책은 아주 작고 얇은 두께였어서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구매한 책이었습니다. 물론 마음에 든 점이 크기와 두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출판사의 서평에 제가 이 책에 관심이 간 이유가 모두 드러나 있어 서평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여성 철학자 6인을 다룬다. 이 6인물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끌어내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각각의 사상을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아주 얇은 책이다. 이 책은 멋진 인물들의 멋짐을 널리 소문내고 싶은 마음으로 기획되고 쓰였다. 이들 중 누구의 어떤 말,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이든 짧더라도 단단하게 독자의 마음에 남기를 바란다. 이 책의 저자는 여성 철학자다. 사유하고 논의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며 살아간다. 이 과정은 더없이 기쁘고 즐겁다. 하지만 철학이 남성의 언어, 특히 유럽, 영미 백인 남성의 언어라는 분명한 사실을 자각할수록 이 언어가 내 언어가 맞는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서양 철학사의 계보에는 단 한 명의 여성 철학자도 없으며 20세기에야 등장한 여성들의 이름은 여성주의 이론과 인문, 사회, 예술의 주변부에서 언급될 뿐이다. 그래서 쓰기로 했다. 괴물을 끌어안고 잠들면서도 치열한 사유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놓치지 않은 여성 철학자들에 대해. 여성 철학자들만을 다룬 책이라는 점이 이 책을 2위로 뽑게 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내용에서 부실하거나 납득이 가지 않았다면 2위로 뽑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짧은 분량 안에서 한 명 한 명의 철학자의 사유를 강렬하게 소개합니다. 핵심을 짚고 그 다음을 궁금하게 만들어 이 철학자의 또 다른 면모를 보고 싶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좋았던 책 2위로 골랐습니다. 책을 처음 봤을 때 철학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대표 저서를 모두 읽어야 한다는 순도 높은 욕심을 깨트릴 수 있는 책이라는 느낌이 찌르르 왔습니다. 꼭 방대한 양의 책을 읽지 않더라도 관심이 가거나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고 싶어 구매해 읽게 되었습니다. 6명의 여성 철학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 아렌트,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주디스 버틀러, 도나 헤러웨이, 시몬 베유,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들 중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고 또 아예 들어보지 못한 이름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나 아렌트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이 철학자를 다룬 글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악의 평범성으로 유명한 아렌트의 간략한 생애와 그녀의 철학 관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외에 좋았던 철학자는 성의 고정관념을 파격적으로 깨버린 주디스 버틀러. 가장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육체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병중에도 전쟁 포로들과 동일한 식사를 유지한 시몬 베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철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삶에 접목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철학에 관심이 있지만 두꺼운 건 아직 부담스러운 분들, 여성 철학자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대망의 순무선정 2025년 최고의 책은 바로 하미나 작가의 나를 갈라 나를 꺼내기입니다. 이 책은 최근 뭉땅 다락방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미나 작가님을 알게 된 경로는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더 커뮤니티 사상 검증 구역이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출연진들 중 가장 시선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아무튼 잠수를 읽게 되면서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에세이 중 한 권이 되어 뭉땅 다락방에서도 소개했었습니다. 1위의 자리에 오른 나를 갈라 나를 꺼내기는 하미나 작가의 세 번째 저서입니다. 출판사 소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저자가 쓴 글을 모아 집필한 책입니다. 과학과 여성을 주제로 한 글들은 논픽션, 희곡, 회고록 등 다양한 형태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1위로 뽑은 이유는 여성이 얘기하는 과학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과학사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여성들, 현 시점 이공계와 과학계에서 여성에게 자행되어지는 젠더 폭력을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게 큰 감명을 준 이유는 이런 글이 아니면 제가 직접 닿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을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끝까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제 자신이 혹은 제가 아끼는 누군가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드러내지 않을 뿐 이미 제 주위에 있거나 저 스스로가 속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날카롭게 도려내는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무지를 반성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미나 작가는 이 책에서 자신이 겪은 여러 종류의 폭력을 과감히 꺼내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떠한 사건을 겪은 당사자가 직접 발언하는 순간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금의 세계는 당사자들의 자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존재를 내비치는 이런 행보를 응원하게 됩니다. 이들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으려면 찰나더라도 시선의 머무름이 필요합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부분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 작은 목소리를 기꺼이 듣기 위해 멈춰서는 것, 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25년이 가기 전에 접하고 또 읽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건 나눠야 더 커지는 법이기에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각양각색의 감상을 나눠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올해 제 심금을 잡고 흔든 책 3권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간 순이지만 저와 취향이 비슷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추천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25년도 최고의 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언젠가 이를 알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책들은 좋았던 책만큼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평이 후한 편인지 매긴 별점들이
평균적으로 3.5는 넘겼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제가 좋아할 예감이 강하게 드는 책들만 고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쉬웠던 책은 순위를 굳이 매기지 않고 3권만 딱 골라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이니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원작 소설 X입니다. 이 책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개봉하기 전 예고편으로 떠들썩했을 때 작은 흥미가 생긴 책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영화가 개봉할 때 그 영화의 원작이 있다면 원작부터 찾아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볼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감독이라고 생각해 영화를 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원작 소설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X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1980년대에서 90년대 미국에서 긴 시간 제지회사를 다닌 중산층 가장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합니다. 금방 재취업을 하겠지라는 생각과 달리 상황은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이의 주인공은 불안과 분노, 두려움 등 여러 감정들의 혼돈 상태를 겪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내린 선택은 자신의 경쟁자들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과 같은 직종이면서 경력이나 스펙이 더 뛰어난 사람들을 찾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회사의 구인 광고를 신문에 내자 각지에서 몇백 장의 이력서가 접수됩니다. 주인공은 그 중에 몇 명을 추려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야기의 흐름이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설은 취업이 되지 않아 자신의 경쟁자를 직접 제거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설정 자체가 왜인지 읽는 내내 잘 납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살인을 해나가는 과정이 좀 찝찝하고 어떤 불쾌감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를 저자가 의도한 것일 수 있겠으나 제게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글이든 그 글에 저자만의 의도를 담고 그 의도가 유려하게 풀어나가지는 과정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소설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설정들과 아주 세세한 포인트에도 작가의 바람이나 메시지가 숨어 있으면 이를 두세 번 곱씹고 제 생각을 붙여나가며 확장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소설을 좋아하는 터라 X는 저의 취향과는 크게 결부되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의문과 해답이 오고 가는 이야기가 아닌 궁금증과 찝찝함을 가져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오히려 궁금해지신 분들은 도입부만 찍어 먹어보시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정혜연 작가의 추리소설 매듭의 끝입니다. 이 소설은 정혜연 작가의 작품이라서 읽었었습니다. 과거에 홍학의 자리라는 추리소설을 꽤나 재밌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품 덕분에 정혜연 작가를 알게 됐습니다. 밀리의 서재를 구경하던 중 작가의 신작이 들어왔다는 걸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 번째 메인 스토리는 주인공이자 형사인 이인우의 이야기입니다. 캠핑을 간 단란한 가족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였던 이인우는 캠핑을 마음껏 즐깁니다. 그리고 찾아온 새벽,
낮에 아빠와 강물에서 물사리를 잡으며 아빠가 했던 말을 기억한 인우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밤에 보여야 잘 보인다는 말만을 믿고 홀로 강가로 나섭니다. 그러다 물이 갑자기 깊어져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인우가 정신을 차렸을 땐 병실이었습니다. 인우의 옆에는 엄마만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부재를 묻자 엄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인우가 사고를 당한 날 아침, 인우의 아빠는 나무에 목을 매단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인우와 엄마의 사이는 균열이 생기고 그 틈이 점점 커져갑니다. 두 번째 메인 스토리는 형사가 된 이인우가 맡은 살인 사건입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 박희숙이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을 무렵 자신의 아들 최진아에게서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습니다. 박희숙은 자신이 쌓아온 것들과 최진아를 지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들에게 당장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라고 하며 알리바이를 만들고 자신은 집에 남아 최진아의 집에 있는 시체를 처리합니다. 사인을 없애기 위해 약한 방화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다음날 형사 이인우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박희숙과 이인우의 대립 상태가 주된 스토리로 전개됩니다. 아쉬웠던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 이인우의 아빠가 죽게 된 이유였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읽은 당시에는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작 홍학의 자리에서는 결말에 반전을 주어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서 이번 작품의 결말이 더 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비밀이 풀린 이후 이를 마무리 짓는 일련의 장치나 이야기가 더 있었으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과 중반까지는 그래도 흡입력 있게 잘 끌어나가다가 마무리가 잘 매듭짓지 못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 결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성이라는 주제 선정입니다. 이인우와 박희숙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두 어머니라는 지위가 사건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출판사 서평에는 모성이 인간의 뒤틀린 욕망과 결합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마저도 얼마나 헌신적인 모성이기에 성립할 수 있는지를 거침없이 보여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희숙이 최진아의 살인을 덮어주기 위해 저지르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이 생각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일궈낸 사업을 위해 저질렀다면 더 납득이 갔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인우의 엄마가 내린 선택 또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했다고는 말하지만 정말 그랬던 건지 또 그렇게 행동할 만한 동기가 확실하게 부여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리소설의 묘미는 어느 정도 살렸다고 보여지지만 전작보다는 아쉬운 인상을 남긴 소설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시작만큼 끝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조우리 작가의 라스트 젤리 샷입니다. 이 책은 친구가 처분하기 위해 내놓았던 책으로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온 작품입니다. 조우리 작가는 언니밖에 없네 라는 단편 소설집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예전에 읽은 책이라 어떤 단편 소설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니밖에 없네는 큐큐 퀴어 단편선의 세 번째 작품으로 한국 문학 작가들이 쓴 퀴어 문학이 실려 있습니다. 퀴어 문학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래도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라스트 젤리샷은 사전 정보 없이 냅다 읽기 시작한 책이었습니다. 출판사 소개에 따르면 해체를 앞둔 여성 아이돌 그룹 제로캐럿의 이야기로 사이마다 가상의 팬픽 작가 파인캐럿이 제로캐럿을 주인공으로 쓴 팬픽이 섞여 있는 형식의 소설입니다. 25년도 1월에 다 읽은 책이어서 대부분의 기억이 휘발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건 읽고 난 뒤의 느낌뿐이었는데 취향이 아니다, 재미없다 등의 감상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통 어떤 책이어도 한 줄 평은 반드시 쓰는 편인데 이 책은 기록 어플에 그저 다 읽었어요 이 문장 하나만 써져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말의 감상평도 쓰지 않은 책이 있었다니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감상평이 하나라도 있어야 왜 아쉬웠는지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 없어서 사실 골라도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까먹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아쉬움이 있는 책이어서 고민 끝에 가져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책의 구성이 조금 독특합니다. 제로캐럿이라는 아이돌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이야기와 팬픽 속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성이 오히려 몰입을 좀 방해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른 것임을 인지하지 못해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아이돌이나 가수, 배우 등을 흔히 말해 깊게 덕질을 해본 적이 없었어서 공감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돌 문화의 무지가 소설의 몰입을 막은 요소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픽에서는 아이돌 5명의 로맨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흡입력과 몰입도가 떨어진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을 선택했던 이유는 저자가 퀴어 소재를 자주 사용하는 작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퀴어 요소가 있었음에도 저의 재미와 흥미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별점이 낮기도 합니다. 아쉬웠던 부분이 많긴 하지만 한국의 여성 작가이기에 응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의 리뷰는 그래도 좋은 편이라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순무의 2025년 독서 결산을 주제로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읽은 책들을 정리하니 잊힌 기억들도 조금씩 살아나고 각각의 책들마다 읽은 순간순간의 느낌이 다시 들어 좋았습니다. 34권이라는 숫자로 보니 적게 읽은 것 같기도 또 생각보다 많이 읽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소설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소설이 가장 많이 읽은 장르라는 점이었습니다. 인지하고 나니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신나게 소설보다는 인문학, 고전문학을 선호한다고 해놓고 정작 인문학과 고전문학은 2억 권 정도 읽은 수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인문학을 읽는 행위는 휴식이나 쉼이라기보단 공부, 노동에 가까운 행위였어서 빈도가 적었습니다. 반대로 소설은 머리를 환기시키고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책들이 많아 훨씬 자주 손에 닿았습니다. 이를 보며 2026년에는 소설도 좋지만 그 외의 장르를 좀 더 많이 읽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주로 활용해서 소설을 읽어왔는데 올해에는 일부러 독서만을 위한 시간을 내어
어려운 책들도 정성 들여 독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독서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늘 저의 방송을 들으며 청취자분들의 2025년 독서 생활 리뷰와 올해 다짐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몽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